암호화폐 가치 투자 전문가 논스 클래식 대표 강유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논스 클래식의 강유빈 대표입니다. 아유, 네, 대표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논스 클래식이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논스 클래식은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이제 초기 투자를 집행을 하고 이제 그들의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도와주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엑셀러레이터가 뭘까?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초기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우리도 이런 암호화폐 하겠다 하면은 이제 대표님이 보시고 여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투자도 직접 집행을 하시고 또 이 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설명 가능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아무래도 논스 클래식 자체를 좀 또 이제 역사랑 같이 좀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한국의 블록체인 하면 이제 논스라는 곳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는데, 논스는 과거에 이제 유튜브 채널로서 이런 이제 그 블록체이너스라는 이름으로 2017년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실시를 해왔고, 이제 많은 한국의 블록체인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보면서 이제 모이셨다가 한 명, 두 명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공간이 되게 협소하게 돼가지고 그 공간이 이제 빌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빌딩까지 커지게 되고 함께 사는 공간, 코리빙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곳이 현재 이제 논스이고요. 근데 논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때문에 약간 기존의 블록체인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살거나 일을 함께 하게 되면서 이 블록체인 색깔이 조금은 옅어지는 것을 이제 좀 막고자 이제 논스 클래식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하면 잘 아시다시피 약간 원조로 돌아간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논스 생태계 내에서 약간 크립토, 암호화폐 쪽에 좀 오리엔티드 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최근에는 이런 좀 확실히 엑셀러레이터 쪽으로 가서 정말 미래 세대에서 정말 쓰기 좋은,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의 성장을 돕고 또 거기에 일환으로서 저희도 같이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정말 특히나 또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시니까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어떻게 뭘로 판단하시는지, 특히 초기에는 더 좀 평가할 근거가 좀 많이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블록체인이 필요한 모델인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쓰더라도 이게 대체될 수 있는 거면은 차라리 안 만들어지는 게 낫고, 하지만 이게 있어야만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프로젝트를 위주로 저희는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제 문제와 해결책에서 블록체인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이 생태계가 커지면서 이제 토큰이면 토큰, 뭐 지분이면 지분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생태계는 잘 되는데 토큰에 대한 가치는 별로 늘어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코노믹스가, 그러면은 사실은 굳이 토큰에 이제 투자할 이유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토큰 이코노믹스의 약간 토큰의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본 다음에 이게 정말 이 생태계가 커지면서 가치가 높아지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것 같고요. 또 초기에 투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팀이 정말 그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팀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또 정말 그런 능력은 갖고 있는, 기존의 경력은 있는 팀인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봐서 네, 좀 롱텀한 관점으로 좀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요약해보면 토큰 이코노믹스를 보면서 좀 이게 일단 첫 번째 블록체인이 정말 필요한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 이코노믹스를 보면서 생태계가 커지면 토큰의 가치도 올라가는가? 네네. 이게 이렇게 설계가 됐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팀의 구성원을 보신다. 그쵸.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까요? 네, 대표적인 거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물론 네. 이제 다른 많은 부분들도 보지만,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또 네. 여기 계시는 지금 이 승대님은 암호화폐 차트만 보면서 분석하시는 네네. 트레이더시거든요. 네. 뭔가 두 분이 약간 투자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된다라고도 배치 약간 조금 다른 중요하게 여기는 네.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승대님은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궁금했던 부분, 뭐 이제 가치 투자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제가 가벼울 수도 있는데 정말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거는 좀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계속 가치 투자를 쭉 해오셨는데 이제까지 쭉 투자를 해오신 것 중에 이거는 정말 괜찮았던 프로젝트, 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게 혹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저는 니어 프로토콜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네. 네. 이제 니어 프로토콜이 이제 작년 초쯤에 좀 알게 됐고요. 제 생각에 작년 1월이었나 이때 바이낸스에 상장된 걸로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네. 니어 프로토콜이 이제 결국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나온 네네. 솔라나라든지 뭐 코스모스랑 같은 계열의 메인넷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저는 니어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그 크립토 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종목 중에 가장 큰 돈을 유치한 또 업체이기도 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왜 정말 이 블록체인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이쪽은 그 샤딩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이더리움 2.0 이제 아시잖아요. 2.0이 이제 지향하는 샤딩을 처음부터 그냥 구현을 해놨어요. 그걸 구현을 하는 방향으로 갔고, 이제 이 샤딩이라는 기술이 정말 워킹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더리움이 풀지 못하는 확장성, 그리고 가려고자 하는 그 방향을 미리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기존에는 정말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저는 사실 메인넷이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은 결국 디앱이 많이 쓰이느냐, 이제 결국 대부분이 수수료로 수익을 버는 구조잖아요. 토큰 이코노믹스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기에 트랜잭션이 계속 많아져야 되는데, 정말 유저들이 그 메인넷 위에서 디앱을 많이 쓰겠느냐를 보았을 때 니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제 솔라나도 빠르긴 하지만 니어도 빠르고, 또 유저에 대한 그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좀 생각한 프로젝트여서, 이제 뭐 주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막 0x 막 이렇게 시작하는 주소가 아니라 뭐 유빈.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요? 네, 주소들도 이미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읽을 수 있는 주소였고, 지갑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니어 프로토콜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당시에 들어와 있던 이제 그런 크립토 VC들도 되게 이제 유명한 VC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네. 뭐 에이시스텐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저명한 VC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약간 국내에서는 많이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비록 이제 내가 거래소 상장하기 전에 투자는 못했지만 지금 상장한 직후에도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되게 주변에도 좀 많이 같이 홍보를 하고 이제 투자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업비트도 이제 상장을 네, 하게 네, 되면서 네, 네. 그러면 이게 또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좀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지만 또 그럼에도 코인 가격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 지금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가치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고 가치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막 엄청 떨어져서 막 마이너스 50%, 60%까지 보는 상황이 왔다. 대표님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저 있죠. 네. 네. 제가 네. 암호화폐를 시작할 때 2018년쯤이었나? 그때 제가 당시 이제 컨설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 조금 공부해도 난 잘 알겠지, 약간 그런 좀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막 리플 막 제가 주목했던 게 리플이었는데 이게 은행을 대체한다라고 해서 너무 좋은 코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자만심에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막 1,000원부터 시작해서 막 갑자기 4,000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엄청 올랐네 해서 이제 그냥 입절을 했으면 충분했는데 제가 그 더 들어간 게 이제 엄청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돈을 잃게 되면서 막 나중에는 정말 다시 막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이 투자를 좀 많이 안다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여기는. 그래서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해야겠다 해서 되게 암호화폐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플의 아픈 아픈 기억이네요. 기억이 있습니다. 리또속. 리또소 네. 진짜 그죠. 저희 아까 방송에서도 리플 언급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리플은 대표님의 첫 그 투자였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후에 좀 공부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고 나서도 좀 중간에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이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원동력은 네.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제 투자에 대한 좀 관점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트레이딩이 좋겠다라는 단기적 그런 차트 매매라든지 이런 방식이 암호화폐에 거의 유일하게 적용될 거야. 초기에는 되게 암호화폐 가치가 어디 있어?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여기는 투기 시장이야. 그러므로 결국 단기 차트 트레이딩 기법만이 유효해. 라는 그 이론이 팽배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좀 창업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창업을 한 업계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업체에서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됐었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좀 확실히 좀 그 펀더먼털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잘 되는 케이스를 이제 2년 동안 이제 좀 이 업계에 있어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치를 만들어내는 암호화폐를 뭐 가장 예를 들어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그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매출의 일부를 분기별로 이제 소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이 점점 유통량이 줄어들면 사실 바이낸스 코인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유틸리티를 이제 추가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BNB 토큰을 많이 사게끔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확실히 BNB 토큰이 처음 나왔을 때 대비 바이낸스의 성장과 더불어 굉장히 가치가 많이 상승한 걸 보고 이게 펀더먼털이 따라오는 또 암호화폐는 앞으로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약간 단기적 거래에는 그런 되게 암호화폐가 변동이 크잖아요. 물론 요새 미국 기술주도 엄청 변동이 커서 그죠? 이게 좀 이제 나누기가 쉽지 않은 판이 됐는데 근데 암호화폐는 그래도 훨씬 변동이 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는 좀 단기 변동성은 내가 못 맞히는 영역이다라고 그냥 아예 가정을 해버리고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설들 이 가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정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 충분한 시간만큼 기다리지 않으면은 좀 이제 투자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 가설을 입증하기 전까지의 그 베팅은 사실상 그냥 가설 자체가 처음에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가설을 정말 파괴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말아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관점을 바꾸다 보니까 그 지금의 그런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좀 생각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와, 그럼 제가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중간에 가치 투자도 손절을 할 그런 뭔가 진짜 가설이 파괴되는 그런 경험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성장을 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 암호화폐가 워낙 빠르잖아요. 보통 이제 증시 1년이 여기에는 3개월 그거보다 더 빠른 그죠, 것 같다. 그죠, 약간 그죠. 이런 식으로 네. 흘러가는데 이제 제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봤는데 약간 중간 지점부터는 약간 그런 성장성의 제가 생각하는 지표들이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경쟁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이 경쟁 프로젝트가 훨씬 더 잘 쓰였기 때문에 또 있었고 이 프로젝트 자체의 팀이 굉장히 약간 느린 의사결정 때문에 되게 확장이 필요할 때 디파이가 되게 번성할 때 그들은 확 치고 못 나가는 그 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어서 그런 게 이제 늦어다 보니까 굉장히 갑자기 그런 시가총액이나 이제 시장에서의 그런 반응이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됐고 갑자기 팍 꺾이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한 그 성장 궤도를 결국 못 그린다 판단을 하고 좀 투자를 다시 이제 회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네, 방금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 게 네. 이거 댓글을 질문이 보니까 있어서요? 네네 그 금가기소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보통 차트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게 되면 익절 포인트도 대략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절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냐고 했거든요. 근데 방금 그 답변이 저건 손절 포인트. 손절 포인트만. 근데 손절 포인트가 또 그게 익절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저 이제 벌다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성장성 지표가 제가 생각한 만큼이 이제 안 따라준다라는 판단이 들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는 좀 더 이제 이제 개별 종목의 성장성을 볼 때랑 이제 매크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직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알트들이 대부분 따라오는 형국이고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 기술주의 움직임에 굉장히 또 연동성이 커졌단 말이죠. 근데 미국 기술주는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뭐 유동성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연준의 그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증시에서의 유동성의 이제 양적 긴축이든지 양적 완화인지 이런 상황에서의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져가지고 일단은 제가 투자를 할 때 그 매크로가 좋은지 나쁜지가 일단 또 먼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된 그런 암호화폐를 투자를 해서 보통 이제 세컨더리 마켓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투자면은 매크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결국 이게 흐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상승할 기세가 보인다. 그러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되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알트코인에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상승폭이 크죠. 상승을 할 때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간의 이제 암호화폐 시장 평균이라 보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의 좀 더 펀더먼털이 좋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놓는 게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이제 투자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투자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제가 들어가는 걸 가장 선호하는 거는 굉장히 비트코인 그 매크로라고 보이는 비트코인이 거의 바닥에 갔다라는 판단이 들 때, 혹은 바닥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무릎이라는 판단이 들 때에 저는 많이 이제 투자를 들어가는 편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높아졌다, 좀 어느 정도 이제 어깨다. 저는 머리는 절대 못 맞춘다 생각을 해요, 제 개인. 근데 이게 어깨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깨 정도다 된다 하면은 일단 대부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크로에 따라 움직이는 그 약간 포트폴리오 분산을 좀 해놓고요. 근데 그 어깨와 이제 무릎을 보게 되는 저의 그냥 가장 크게 보는 지표, 여러 지표를 보는데 지표 중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MVRV 지표를 저는 되게 유효하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MVRV가 정확한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들어간 총 자본 대비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면 총 자본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3배 이상 형성돼 있다. 사실 들어온 돈보다 3배나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근데 총 자본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훨씬 적다. 1보다 낮다. 저는 이때 주어야 되는 타이밍이라 봐요. 이게 지금 들어온 돈보다도 낮다고? 그럼 사실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평균적으로 시점인데 가치 투자자들은 이때를 되게 좋아해요. 저점에 살 수 있을 때, 남들이 약간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보통 그때만이 이제 MVRV가 1 미만인데, 저는 그 시기만을 굉장히 기다리는 또 플레이를 좋아합니다. 이게 저는 암호화폐 가치 투자, 왜냐하면 가치 투자 이러면 워렌 버핏처럼 막 몇십 년 들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암호화폐 가치 투자는 또 그런가? 막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주기가 짧네요. 그죠? 네, 주기가 그나마 짧은 편이죠.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해서 상장하는 데까지 가는데 이제 뭐 스펙 투자 이런 거 제외하고는 보통 5년, 10년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VC에 이제 보통 그 펀드 청산하는 데까지는
최소 5년에서 10년은 다 잡고 있는데 그죠. 암호화폐 펀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뭐 3년인 것도 있고 뭐 2년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을 수 있는 이유가 그냥 호흡이 빠르기 때문에 주기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체를 보면은 개발 처음 시작하고 프로젝트가 런칭하고 토큰이 발행되는 데까지 정말 빠른 데는 한 달도 안 걸리는 곳들도 있고 정말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데 요새 디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인넷이 다 개발돼 있다 보니까 그냥 메인넷 위에서 본인들 프로덕트를 런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2달, 3달이면 또 런칭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럼 토큰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라 사실상 그런 이제 투자하고 그걸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아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좀 약간 세컨더리 마켓 말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좀 초기 투자.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예시로 니어는 얼마까지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곤란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가격 포인트를 찍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고요. 이제 저는 말을 하는 건 이게 이제 딱 이런 비유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얘가 정말 솔라나만큼 커질 수 있을까? 얘가 정말 이더리움의 몇 %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비교가 되게 좀 적절해 보이고 암호화폐에서는. 그랬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할까들을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상대 지표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많이 올랐고 제 생각에는. 그죠. 근데 앞으로도 정말 이 확장을 더 많이 해나갈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니어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니어에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디파이 쪽이 좀 많이 부진하다는 생각은 사실 갖고는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암호화폐가 빠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거의 90% 이상의 거래량은 이제 보시면 디파이에서 나오고 이제 아마 5% 미만 약 1에서 3% 사이가 이제 NFT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나머지도 이제 여러 기타 발생을 하는데 결국 디파이를 잡지 못하면 D 앱은 많이 안 쓰인다라고 보이면 되고 D 앱이 안 쓰이면 메인의 코인의 가치는 아직은 기대감만 가득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이제 디파이 덕분에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고 솔라나나 이제 테라도 사실 디파이가 굉장히 튼튼하게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데 니어의 이제 가장 이제 디파이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제 레프 파이낸스가 이제 거래소인데 덱스를 보시면 거래량이 매우 미약합니다. 매우 미약하고 일일 거래량이 그리고 약간 UI UX도 써보면 막 불편한 건 없는데 매우 뛰어나다라는 얘기는 절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쉽다. 약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아직은 이 디파이가 붐하기 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니어가 이제 어떤 생각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디파이에서는 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사실 디파이를 굉장히 잘하는 곳은 또 테라랑 솔라나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성장을 크게 견인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아주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제 끝으로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좀 암호화폐 가치 투자를 나도 암호화폐 가치 투자를 좀 해볼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좀 대표님께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의 분류로 카테고리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 주식시장에 정말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의 가치 투자 방법론, 뭐 워렌 버핏부터 시작해서 하워드 막스 뭐 이런 가치 투자가들의 대가들이 있는데 그들의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제 크립토도 사실 주식시장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고 그리고 일단은 가치 투자는 이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저평가된 걸 사서 고평가됐을 때 나온다라는 그 원리를 잘 실천하는 그 철학을 일단은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크립토 시장은 다행히도
아직은 증시 이제 주식시장 대비 굉장히 좀 투기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더 훈련되지 않은 투자자분들이 더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투자자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를 제대로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기회가 훨씬 더 많이 보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 대비.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기회가 많아서 그런 가치 투자 책들을 많이 보시면은 또 보이는 기회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제 이 크립토 시장에서 VC들 중에 특히 이제 가치 투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워딩이어서 크립토에 정말 펀더먼털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그런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VC 펀드들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이제 저는 좀 통칭을 해서 스마트 머니라고 하는데, 크립토의 스마트 머니들의 티시스, 이들의 생각, 그리고 이들이 보통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본인이 투자한 종목에 왜 투자했는지 그런 가설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찬찬히 뜯어보면은 이 크립토 업계에서 이제 가장 똑똑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이렇게 받아서 투자를 대신 집행하는 사람들이 왜 투자를 여기에 이렇게 했구나라는 리즈닝을 듣다 보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그 판도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걸 봐야 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스마트 머니들의 그런 투자 가설, 그런 투자 이유들을 많이 팔로우업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교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유용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오늘부터 가치 투자 공부 좀 저도 시작해봐야겠습니다. 공부를 해야겠네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또 초대하면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